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에 우리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1위인 현대차가 조금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현대차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현대차가 오늘 2분기 기록한 영업이익은 3조 6,0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10%의 영업이익 감소율을 기록한 건데요.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0.9%, 300억 원 넘게 영업이익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간 데 이어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2% 상승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올 2분기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다만 매출은 48조 2,8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를 더 많이 잘 팔아서 매출이 늘었습니다만 수익은 낙화됐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해외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정부의 관세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4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적용한 데 따른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 가격을 동결한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미국 내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관세가 오르면서 이익이 줄어든 건데요. 실제로 현대차의 올 2분기 글로벌 시장 판매 대수는 106만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3.3% 증가한 26만 2,300여 대를 판매했는데요.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인센티브와 판매 비용이 증가한 데 따라 손익이 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SBS 뉴스 박연신입니다. 역시나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수요가 우려를 이겨낸 모습입니다.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만 9조 원대를 넘겨서 삼성전자의 2배에 달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SK하이닉스 실적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이 2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4%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 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고 특히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4조 6천억 원의 2배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출하량이 예상을 웃돌았다며 D램의 경우 HBM3E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밝힌 HBM의 추가 공급 계획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끝난 컨퍼런스 콜에서 HBM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영역 확대로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걸 대비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력인 HBM3E보다 더 윗단계 HBM4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지난 3월에 HBM4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고객들에게 공급한 바 있고 파트너사와 함께 시스템 내 성능 최적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 요구 시점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요가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았고 소비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2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전망보다도 좋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1%를 달성할지도 관심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2분기 경제 성장률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0.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3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년간 이어져 온 사실상의 제로 성장에서도 벗어났습니다. 0.6%의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4.2% 증가했는데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 소비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0.5% 성장했는데요.
지난 1분기 역성장했으나 이번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더 이끌어 가서 올해 연간으로 1%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우선 성장을 이끌어야 할 투자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각각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며 나란히 역성장했습니다. 물론 3분기 이후로 소비 심리 회복에 탄력이 붙고 여기에 추경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는 개선되긴 할 텐데요.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그 영향에 따라 하반기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평균 0.8%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0.6%로 전망됐으니 하반기 내내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해야 해 1% 달성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다가올 것처럼 보였던 미국의 관세는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혼란스러워진 협상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민영입니다. 네, 우선 협상 연기가 이루어진 그 전후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원래 일정대로라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미 재무 통상수 장관 2+2 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출국을 1시간쯤 앞두고 공항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협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후의 정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삼성, SK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오전에 연간 최고치를 다시 썼던 코스피도 관세 협상 연기 소식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주로 개인이 매도세에 나서는 모습인데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코스피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한미협상 기대감과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으로 오전 한때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만 협상 연기 소식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오후 3시 기준 0.1%가량 오른 1,187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0.3% 안팎 내린 81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의 개인은 8,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SK 하이닉스는 0.2%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만 최근 상승세를 탔던 삼성전자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협상 연기 소식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각각 2%,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2%, 3%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주요 특징주들 또 아시아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중국 업체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9%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써낸 S&T 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6% 내외 급등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아시아 증시는 강보합세입니다. 특히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1년 만에 42,000선을 밟았습니다.
상하이 종합, 홍콩 항생도 각각 0.6% 오르고 있고 대만 가건도 0.2% 내외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간 종가보다 14원가량 내린 1365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죠. 특히 수요가 높은 도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처리 기한제 도입을 통해서 공급 속도를 5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처리 기한제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6개 단계별로 모두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의 세부 절차로 나눠 기한 내 처리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도 과감하게 줄입니다. 기존엔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 주민 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조합 설립을 1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정비 사업은 각 단계가 워낙 많고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행정 절차를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명 행정 절차 사전 병행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 업체를 그 이전에 선정해 사업 시행 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 각 정비사업 현장에 시와 자치구 국장급 인사를 공정촉진 책임관으로 파견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평균 18년 이상 걸리는 정비 사업을 13년으로 5년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째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상승폭을 축소했고 마포, 용산, 성동 등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남양주 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4일부터 남양주 왕숙 A-1과 A-2 블록에서 총 1,030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이달 중 왕숙 B블록과 다음 달 과천 주암과 의정부 우정 등에서도 청약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협력사들에 지급하는 대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방건설 등은 하도급 대금을 가장 늦게 주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집계한 대기업 하도급 대금 현황을 공개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집계된 대금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8개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모두 9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가 11조 6,4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이 10조 9,8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이 협력사들에 주는 하도급 대금의 법정 지급 기간은 60일 이내인데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방건설 등은 이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8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3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줬고 LG와 GS, 삼성 등은 열흘 안에 지급했습니다. 네, 이게 지급 시점과 별개로 예전에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어음으로 주는 문화 때문에 이런저런 폐단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기업의 60% 이상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파라다이스와 BGF, 두나무 등 28곳은 100%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반면 D에는 현금 지급 비중이 9%에 그쳤고 하이트진로와 KG, LS 등도 현금 비중이 작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9%에 불과하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외화가 조금 남죠. 이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간 외화 거래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수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법입니까? 네, 외화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가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 세탁책과 거래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직접 입금받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금 세탁책은 먼저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고 하거나 웃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합니다. 또 자금 세탁책은 외화와 매매대금 거래를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시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외화 거래 전 자금 세탁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를 유도해 피해자가 범죄를 인식하기도 전에 외화로 신속히 자금을 세탁하려는 목적입니다. 또 자금 세탁책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한 현금 수거책과 거래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선입금을 받은 판매자는 의심 없이 현금 수거책에게 현물 외화를 전달해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외화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피싱범들이 대포 통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먼저 외화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공유할 필요 없는 플랫폼 내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외화 구매자가 플랫폼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와 대면에 외화 거래를 진행하는 게 안전한데요. 구매자와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또 만약 구매자가 예약금을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해도 사전에는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당 혹은 제로 문구가 붙은 식음료 제품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류가 없거나 함량이 적은 만큼 열량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제로 저당의 배신이라는 건가요? 네, 당분은 낮거나 없지만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 전체적인 칼로리도 제로가 아닌 제품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1개 아이스크림 제품을 조사한 결과 롯데 웰푸드가 판매하는 제로 아이스 쿠키 앤 크림바의 경우 201칼로리로 같은 용량의 다른 제품들보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베르 저당 쿠키 앤 버터바와 제로윗 당제로 바닐라바 등도 제품명만 보면 당 함량이 낮아 열량도 낮을 것 같지만 180칼로리가 넘었습니다. 저당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 라라 스윗이 판매하는 바닐라 초코바도 지방 함량이 14g이나 됐는데요. 이는 일반 아이스크림과 같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열량 문제와 별개로 제로 제품에서 설탕 대신 쓰는 대체당들도 종류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제품이 당 알코올류를 함유했는데요. 청량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설탕보다 당도와 열량이 낮지만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 알코올류가 제품에 따라 13%에서 많게는 19%나 들어있었습니다. 당류, 설탕만 빠졌지 결국 다른 건 일반 제품과 똑같은 저당 제로 아이스크림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최대 3배 더 비쌌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